10월 1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더울 수가 있나 싶은데 더 덥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낮 최고 기온 최고 35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는 36도, 전남 화수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온열질 환자는 집계된 숫자로만 1,100명이 넘고요. 네. 더위로 숨진 사람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잠시 후에 생명을 위협하는 찜통 더위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 관람권 2매씩 두 분께 쏩니다. 방송 중간에 깜짝 퀴즈 준비돼 있고요. 또 상클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쓴 유언장을 두고 남편 쪽 자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의 고민 변호사와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8월의 첫날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안태훈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제 이재승 기자 대신 도시락 이슈 진행해주는 이 안태훈 기자 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선배라고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어제 댓글창에 그 상크리 분들이 네.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고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래요? 제 목소리는 칭찬 안 해주시더니. 그러니까요. 아, 확실히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민망하네요.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휴가철이니까 네. 공포의 휴가비 이걸로 뽑아봤습니다. 예. 자, 이걸 첫 이슈로 뽑았는데 아직 여름 휴가 다녀오지 못한 분들 많을 텐데요. 9평짜리 원룸 펜션의 하루 숙박비 얼마나 할까요? 9평이면은 저는 한 평당 10,000원씩 해서 한 9만 원? 나름 논리적이긴 한데 성수기인데 9만 원보다는 셀 것 같아요. 성수기면 네. 한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 어허. 조금만 더 써보시죠. 김태인 기자. 설마 저도 한 11만 원 생각했는데 네. 뭐 20, 30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원룸이라고 했잖아요. 원룸급이라고 9평짜리니까. 했잖아요. 네네. 네. 얼마입니까?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네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자, 여기에 인근 해수욕장에서 튜브와 파라솔을 빌리는데 7만 원. 네. 또 점심으로 물회랑 비빔밥을 시켜 먹었더니 7만 3천 원. 네. 저녁은 대게가 좀 비싸가지고 홍게랑 회 세트 시켰더니 15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비, 통행료 등을 더하니까 순식간에 100만 원이 됐습니다. 와. 한 일간지가 10대 자녀 둘과 함께 지출한 회사원 부부의 하루 휴가비 내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와, 정말 제목처럼 휴가비가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네네. 왜 요즘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유명 휴가지 말고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그 호캉스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요? 네. 네, 휴가지가 아니라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밥값만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오늘 문을 연 롯데호텔 잠실점 뷔페는 네.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좀 올린 겁니다. 음. 평일 저녁이나 주말 기준인데요. 성인 4명이 한 끼를 먹으면 72만 원입니다. 자, 이 밖에 조선 팰리스는 성인 기준 18만 5천 원, 워커힐 서울은 15만 9천 원 등입니다. 이게 호텔 측에서는 고객들 취향에 따라서 메뉴를 조금 바꾸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메뉴랑 뭐 서비스가 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네.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가를 올리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그쵸.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물가 상승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요새 또 많이 드니까요.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요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1박 2일에 국내 여행인데 거의 100만 원 돈이 깨진 거는 그렇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단 호텔 숙박비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네네. 하루에 100만 원에 가깝습니다. 호텔이 네. 네, 물론 이제 숙박 예약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8월 초 성수기 기준이고요. 또 서울 5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하루 최소 3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가까운 해외 왕복 항공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콘도 이용료는 지난해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 외식 물가는 6.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만족하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예. 이 정도 냈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냈으니까, 오케이, 물가 오르니까 오케이, 이 정도 낼게.
그럼 이제 돌아오는 그 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쵸. 또 근데 뭐 바가지 요금 이런 논란도 있으니까요. 좀 잘 좀 꼼꼼하게 이런 것도 좀 체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클 개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올 여름 휴가는 좀 미뤄야겠다 생각했는데 개편 탓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뭔가요? 네, 다음 이슈는 집에 들어가도 되나 땡땡땡입니다. 네. 네, 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어제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예. 그 명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나갔다가 왔는데 아예 막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입주민을 좀 기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은 기분들도 조금 드네요. 예. 저희 아파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진짜 제가 만약에 입주민이라면 똑같이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철봉 그게 뭔가요? 네, 실제 놀이터에 있는 그 철봉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조금 비슷하게는 생겼습니다. 그걸 건축 용어로는 잭 서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은 혹시나 이게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층 슬래브, 그러니까 위층 바닥이죠. 이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해 둔 겁니다. 네. 이를 본 또 다른 입주민은 설명도 안 해주고 도색한다고만 했다. 눈 속이고 고치다가 잘못된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해외에서 초고층 빌딩 지으면서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는 LH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약 300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장 마음 놓고 쉬어야 할 집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불안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꼼꼼하게, 정말로 꼼꼼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이어갈까요? 네, 다음 이슈는 탈모 얘기입니다. 탈모. 탈모인 울린 탈모센터라는 어허.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서 제조하고 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곳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미녹시딜이요? 이게 그렇죠. 들어가면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 부작용이 오히려 탈모를 더 유발할 수 있을 어머. 것 같은데요. 그래요?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그리고 두피 간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아니 진짜 말한 것처럼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그런 절차를 어기고 본인 소유의 사무실, 그러니까 연구소라고 하는데 네. 이런 곳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 상담을 할 때는 각자 이 모발을 받아서 모발 검사 후에 맞춤형으로 제조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택배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탈모 고민 많은 분들 사실 막 비싼 돈 들여서라도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울먹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하는 분들 많은데 그 울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 결국 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벌어들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 제조한 탈모 화장품 두 종류에다가 샴푸, 에센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세트로 묶어서 네. 24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비싸네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예.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무려 39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주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자기가 만들면서 네. 자기는 절대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 몸에 바르는 거,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에 장난을 치는 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39억 원어치를 팔았다니. 탈모도 서러운데 참. 그러니까요. 아, 네. 제대로 처벌 받아야겠고요. 네, 다음 아이템 하나 더 하나 더 준비하셨죠? 있나요? 아무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네. 이 아이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더 푹푹 찐다라는 네. 겁니다.
자, 해도 너무 더워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늘은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른다는 건데 어떤 지역이 그럴까요? 네, 서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대전과 대구, 전주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은 뭐 1도입니다. 예, 1도 차이고요. 35도까지 오릅니다. 인천과 부산, 제주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뭐 저희도 전해드리지만 야외 활동 최소화하고 뭐 찬물 많이 드시고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농사하는 분들은 이게 때가 있어요. 이때 놓치면 농작물 다 망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피해가 우려되는 폭염 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논밭에 가봤습니다. 네네. 농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워도 할 수 없지 뭐. 농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탄저병 오면은 다 전염이 돼버려가지고 못 써요. 토마토 줄기를 이제 잘라줘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열매에다 이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좀 작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품성이 없으니까 가격 면에서 이제 싸게 내야 되니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때를 놓치면 농작물을 버려야 하거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요. 네네. 나이가 들면 땀을 내보내서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촌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걱정인데 좀 한낮을 피해서 새벽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일하시면 그나마 좀 나을까요? 그나마 좀 낫겠지만 네. 밤이라고 해서 새벽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햇볕이 없더라도 비닐하우스처럼 푹푹 찌는 곳에서 일할 땐 정상 체온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즉시 일을 멈춰야 하고요.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게다가 폭염 때문에 뱀이 출몰하는 신고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뱀이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덥고 습한 농촌, 그런 습지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하기 쉬운 도심이나 이런 주거지 이런 곳으로 뱀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뱀들도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럴수록 좀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좀 자주 연락 드려보고 좀 곳곳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도 걱정인데 태풍이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조금 꺾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으로 갈 줄 알았던 제6호 태풍 카눈 얘기입니다. 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00km 지점에서 북상 중인데 갑자기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올라올지 다시 일본 등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난 뒤에 어디로 움직일지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서 이번 주 후반까지 경로를 지켜봐야 최종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찜질방 관심, 어허. 그리고 주호민 신고 특수교사 복지, 그 조폭 문신, 또 오열하는 유족 앞에 딴짓한 판사, 그리고 택시 운전 중 음란물 검색까지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 먼저 이열치열 한국 찜질방 관심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도 이 폭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밖에 나간 순간 이 습한 공기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느껴지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그렇죠. 매우 덥습니다. 네. 혹시 무더위 이기는 나만의 방법 다들 있나요? 저는 요즘 아이스크림이나 화채같이 시원한 걸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칼로리 걱정은 안 되세요? 그게 좀 걱정이.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다 보니까 더위를 더 느껴요. 어떻게 그- 이겨내세요? 그럴 때는 뭐 달달한 거 잊을 수가 없겠지만 네네.
조금은 덜 단 팥빙수. 아, 팥을 좀 덜어내시죠. 팥을 그게 그거 덜어내고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같아요. 빙수 위주로. 저는 이기려고 안 하고 그냥 집니다.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가급적 외출 안 하고 그냥 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위 이기는 다양한 방법들 네.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한국식 찜질방이 소개됐습니다. 오. 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40만 내면 한국식 사우나, 이른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더위를 날려버릴 수 40달러면 있다. 5만 원인데. 온탕과 냉탕뿐만 아니라 적외선방, 또 소금방 등 다양한 건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또 찜질방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찜질방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어야 하는데 색다른 경험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한 다른 더위 탈출 비법으로는요. 더위 불평 그만하기, 냉장고, 냉동칸에 머리 넣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 찜질방에서 얼음 동동 띄운 식혜를 먹어야 제맛인데 요거까지 우리 워싱턴 포스트가 제대로 보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우리만의 상- 문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40, 5만 원. 그렇죠. 5만 원이면 조금 비싼 데 가신 것 같아요. 미국 물가가 더 높나요? 아무튼 네. 우리나라 찜질방은 좀 저렴한데 아무튼 네. 여러분만의 어떤 나만의 더위 이겨낸 비법이 있다면요. 유튜브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주호민 신고 특수교사 복직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내용이 연일 화제입니다. 누리꾼들 사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직위가 해제됐던 해당 교사가 오늘 복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이 다녔던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에서 네. 있었던 일이죠. 그 선생님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학부형들은 선생님을 선처해달라는 입장이란 소식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복직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이슈가 커지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한 건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어서 앞으로는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일이 이슈가 되면서 앞서 해당 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요. 또 교사들 사이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 특수교육 교사는요, 개인 소셜미디어에 일진 노름을 멈추라라며 주호민 씨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 역시 장애가족 일원이라고 설명한 이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을 본 지적장애 제자가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을 상상해 본 적은 있나? 라며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또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 같은 볼품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게 소송에 갈 일이냐? 한 사람을 파멸시켜서 당신네 부부가 얻는 게 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조폭 문신해야 가입됩니다.입니다. 최근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는데요. 지금 옆에 나오고 있죠. 네. 또 이처럼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거획을 벌어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폭 문신이라는 말 참 황당한데 이게 조폭들만 하는 뭐 그런 문신을 말하는 건가요? 모양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 검찰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사건이 벌어진 또 다른 폭력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을 해야지만 조직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그들만의 절차를 파악하고 문신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한 건데요. 네. 이번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 시술업자와 조수 등 12명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려 2천여 명에게 조폭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2,000명. 네. 이들은 소셜미디어 광고로 손님들을 끌어모았고요. 폭력 조직 고객은 또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관리까지. 전신 문신은 한 번 시술하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았고요. 이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총 수익금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와, 불법 무시 시술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고 벌어들인 돈이 25억이 넘는 건데
와, 근데 시술 받은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더라고요. 네, 일부 청소년들이 조폭을 추종하며 이 문신을 새긴 건데요. 일부는 문신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갈과 같은 범죄까지 저질러서 소년원에 입소하기도 한 것으로 아이고.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청소년들 조폭 문신 절대 멋진 것 아닙니다. 문신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다니 한심하다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뭐 조폭을 추종해서 시술받은 청소년 중에 일부는 또 피부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좋은 문신 문화도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좀 색안경에 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오열하는 유족값 딴짓한 판사입니다. 설마 국내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딴짓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영상 먼저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재판정 CCTV 영상입니다. 해당 재판은 여자친구의 2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과 숨진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오열하면서 증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담당 판사가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문자를 하며 딴짓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해당 판사는 그동안 7번의 재판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미국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는 해당 판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내 돈 상담소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시죠.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헬스장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면 우리 네. 상클에는 이 절약 정신 무장시켜주는 우리 김경필 트레이너님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사연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네.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지방의 한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소득은 400만 원가량 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주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요즘 차를 사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수시로 오가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대중교통 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는 못했는데 차를 먼저 사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월급 400만 원인데 차를 사도 되느냐?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사고 싶은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예.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 GV70이라는 SUV 차량 요건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분 차를 사도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일단 네. 본인의 소득의 6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안 된다. 아. 자, 그래야만이 본인의 보통 소득의 5%에서 7% 이내로 교통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 차라는 게 우리가 필수 재화이기는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좀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남의 눈도 많이 의식하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보통은 자기 소득보다는 거의 한 단계도 아닌 한 2단계, 3단계 위의 차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은 차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뭐 수입, 월 수입? 예. 네.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 허세 지수. 예,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차에 대한 좀 허세가 강한 편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든지 뭐 집을 사야 되겠다든지 하는 목표가 좀 없다 보니까 네. 지금의 소비, 오늘의 소비, 이 플렉스 이런 것들을 주로 차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 승차감도 중요한데 하차감도 무시 그렇죠. 못하고 내릴 때 누가 나 이 차 타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네. 것인데
허세 지수를 개발을 하셨다고.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허세 지수라고 하는 걸 좀 숫자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예. 게 있는데 우리 체질량 지수 얘기할 때 BMI 지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만도 측정. 네, 비만도 측정.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에 대한 BMI 지수. 그래서 예. 여기서는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블러프가 영어로 허세잖아요. 그렇죠, 허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일단은 이 차량 가격을 네. 자신의 월급의 6개월치 월급으로 나눈 숫자가 바로 허세 지수입니다. 자, 이게 정상 수치를 보시면 1.5 이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내 월급의 9개월치가 넘는 차까지는 그래도 정상으로 인정. 6개월. 예, 9개월. 그러니까 1.5니까. 1.5니까. 네네네. 그죠? 근데 그걸 좀 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1.5가 넘으면 과한 허세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가 넘는다 그러면 진짜 고도 허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조금 낮으니까 그래도 한 2까지는 정상으로 봐주는데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지금 현재 4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연자님의 소득이. 근데 이제 지금 그 제네시스 GV70이 신차 가격으로 지금 최저가가 5,04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1이 나옵니다. 고도 허세. 고도 허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실은 이 차를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요거 허세 지수 한번 캡처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한번 많이 좀 네. 뿌려보세요. 점심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너 고도 허세 할 수 있습니다. 앵커님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0.83입니다. 와, 네. 아주 일이 안 되죠. 어허세시네요. 예, 일이 안 되죠. 예. 오늘 오실 때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난 다른 거 아껴. 나는 뭐 술도 잘 안 맞아요. 먹고 담배도 안 펴. 그러니까 차에 좀 쓸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차라는 것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할부 다 갚으면 이제 다 내 재산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차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재지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차가 또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차에 대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파생 소비가 일어난다. 혹시 앵커님 꼬꼬무 소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꼬꼬무 소비가 바로 자동차에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네.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차는 차를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있습니다. 3료 6비 1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3료가 뭐냐? 3료는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아, 이런 요금이 들어갈 수밖에 예. 없고요. 6비라는 건 뭐냐면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대리비, 발레 파킹비까지. 맞아요. 예,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자, 1금은 뭘 것 같습니까? 1금? 금자 들어가는 거 세금. 세금. 예, 세금. 예. 자, 근데 세금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세금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그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낸 다음에 네. 탈 때는 주행세나 지방교육세를 내기 때문에 이 세금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만큼 꼬꼬무 소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 경험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거 그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죠. 한번 그거 볼까요? 네. 5,040만 원짜리 아까 그 GV70 이 사례자가 그걸 사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네네. 5,040만 원짜리 차를 사면 감가비, 취득세, 네.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소모품비, 대리비, 뭐 발레 파킹비, 뭐 범칙금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예. 월 유지비가 110만 원 정도 된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GV70 사면 아껴 타면 한 5, 60에 탈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됩니다. 이 감가비까지 따진다면 네. 한 달에 110만 원을 소비하는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야, 근데 차를 사면 이제 사실은 뭐 요새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말에 이렇게 좀 교회로 차 좋은 거 샀으니까 맞아요. 가만히 세워둘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 좀 이게. 다니고 하차감도 느껴보고 그렇죠. 이런 게 또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110만 원을 비용을 쓰면서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기 소득의 28%를 차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 네. 셈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요걸 안 샀을 때는 얼마나 모을 수가 있냐? 네. 이것도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말 참고 이분이 우리 사연자님이 네. 우리 상클에 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잘 참으면 이 5,040만 원을 지금 최고금리로 예금으로 운영을 했을 때 5년 후에 5,93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10만 원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걸 만약에 저축을 한다 그러면 이게 5년 후에 6,877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는 5년 후에 나와 네. 이 차를 참은 5년 후에 나의 자산 차이는
1억 2,812만 원에 달한다. 와. 라는 얘기죠. 순간의 선택이 5년 동안 거의 1억 3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여러분 지금 절약 정신을 무장시켜주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께 절약 정신 무장 받고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아까 본인 월 소득의 6개월 정도를 넘는 그 가격의 차를 사면 안 된다라고 딱 단언을 해주셨는데 네. 월 소득별로 뭐 요 정도 차는 사도 된다라고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소득이 굉장히 높다. 예. 뭐 예를 들면 나 한 2천만 원 이상 번다. 뭐 네. 그러면 당연히 벤츠, 지바겐 같은 거 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소득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벤츠 E클래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 700, 800 이상 한 1,000만 원 가까이 번다. 그럼 그때 이제 제네시스나 벤츠 C클래스 정도 타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 있는 400, 500대가 제일 애매하거든요. 네네네. 아, 이거 조금 무리해서 외제차를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음. 자, 400, 50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3천만 원대 차인 K5나 또는 K3 아반떼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라고 보고요. 300만 원 버는 분들도 그럼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안 사는 게 맞는데 예. 사실은 뭐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BMW를 추천해 드립니다. BMW요? 예, 독일의 BMW, 예. 수입차인데요? 자, BMW는 뭐냐? 네. 버스, 메트로, 워크 네.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아. 걸어 다녀라 이런 예, 예. 이야기죠. 운동도 되니까. 그럼요. 예. 네. 버스, 메트로, 메트로, 워크. 네. 그래서 BMW다. 네. 사실 이 김경필 머니트레이님이 조금 이제 독설같이 좀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아까 시뮬레이션 해본 것처럼 절약을 하면 1억이 넘게 모을 수도 있다라고 시뮬레이션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타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새 영화 관람권 2장이면 3만 원 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참여해주시면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에게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가용 타지 않는 절약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 강조하셨습니다, 방금. 영문 앞글자를 따서 BMW라고 부르는데요. 이 BMW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스, 2번 지하철, 3번 걷기, 4번 택시.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분들 또는 정신무장이 필요한 분들 지금 이제 아래에 이메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상클@jtbc.co.kr로 구체적인 사연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막도 절약하느라고 안 띄운 것 같은데 상클@jtbc.co.kr입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정신무장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은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는 더욱 기발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행사장에 등장한 특별한 카페. 커다란 지폐를 줄줄이 엮어서 깔아놨는데요. 돈길만 걸으란 뜻일까요? 사실은 한 거리 예술가가 교황 행사를 준비 중인 정부에 항의를 하려고 선보인 겁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세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6일까지 리스본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황 행사를 위해 총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가는 가뜩이나 유럽 국가들 중 빈국에 속하는 포르투갈에서 그것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껑충 뛴 물가로 고통받는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걸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포르투갈 정부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계속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1월에 이번 행사를 위해 약 420억 원을 지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새벽 2시 반을 가리키는 야심한 시각, 때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무척 소란스러운데요. 소고기를 잔뜩 싣고 운송길에 나섰던 트럭이 그만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로 인근 주민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온 건데요. 그런데 다들 목적은 운전자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트럭에서 쏟아진 소고기에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삼각대까지 꺼내 아예 통행을 막고 본격적으로 소고기를 훔쳐갔다는데요.
트럭 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고기에 눈이 먼 수백 명의 주민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여 만에 트럭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날 주민들이 약탈해 간 소고기는 무려 2만 3천 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해 뜨면 녹초, 해 지면 뜬 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쉽지 않은 이번 여름, 그래도 물을 만난 서퍼들만큼은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보드에 몸을 싣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가릅니다. 정말 근사하죠? 그런데 수준급 실력의 이 서퍼,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듯 여유롭게 물살을 가르는 이 견공.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미 서핑 스파가 많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꽤 뜨겁다고 합니다. 리조트 오픈이나 서핑 대회 현장 등의 초청을 받아서 불려다닐 정도라고 하니까 주인도 덩달아 이득을 좀 보겠죠? 파도가 크거나 물살을 가르기 여의치 않을 땐 지상에서 스케이트보드로 맹훈련을 한다고 해요. 역시 서핑 천재견이라는 명성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좋은 걸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클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유언장 잘 남기는 방법, 유언장 쓰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이게 사실 죽음이라는 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뭐 자연의 섭리잖아요. 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연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젊어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몇 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남편 쪽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행복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왔니?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엊그제까지도 건강하셨던 양반이. 아유,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회복되실 가능성이 크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치료해야지. 재활도 하고. 아니, 아버지 못 일어나시면 갈 곳 없어서 그래요? 지금 계신 집 아주머니 집 아닌 거 알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게 미리 준비나 잘해놓으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아버지 살리려고 이러지 내가 낳아쉬어서 그러니? 남편의 큰아들뿐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남편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재산 얘기만 하더군요. 누워있는 남편이 참 불쌍했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남편을 저는 열심히 돌봤고 남편은 자식들이 괘씸해서인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재활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괘씸한 놈들. 니들이 자식이냐? 니들 나 누워있는 동안 내 재산만 누리고 있었지. 내가 괘씸해서 다 털고 일어났어. 김 변호사님 준비해왔죠? 유언장 다시 씁시다. 네? 다시? 아버님 다시 쓰자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김 변호사님 제가 말하는 대로 잘 받아 쓰세요. 사실은 아내에게 이 집을 포함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 새놈들한테 3등분해서 상속한다. 자, 증인도 잘 들으셨죠? 유언장도 다시 쓸 정도로 의식도 좋아졌고 그렇게 잘 회복하는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애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의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이, 아주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집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들 이래? 봐봐, 이거 봐. 결국 재산 때문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거네. 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유언장 효력 없대요.
아줌마는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집만 딱 빼고 당장 나가세요. 사실혼 남편이 사망 전 남긴 유언장 증인까지 세웠는데 효력이 없다네요.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제가 나왔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상담자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거를 동거 하는 관계? 사실혼 네네. 관계의 그런 남녀인데 두 사람이 함께 살았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나중에 재혼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요. 자녀들의 반발이거든요. 네. 혼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의 상속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 상담자랑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실혼 남편분이랑 그 행복한 노후 생활을 그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이 병석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죠. 사망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뭐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네네. 그러니까 그 남편 쪽에 그러니까 사실혼 남편의 자식들은 재산 얘기부터 하여튼 꺼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혼 남편 이분 자식들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간호할 생각을 안 했대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자가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또 자식들이 왜 일어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그 남편분이 병상에서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 거동은 불편했어도 자식들 하는 그 꼴을 다 그대로 보셨던 거죠. 괘씸하니까. 그래가지고 상담자 앞으로 유산 남기겠다는 유언장 쓴 거고요. 마음 같아가지고는 상담자한테 모두 다 주고 싶으셨는데요. 자식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주기로 했고 또 자식들은 이런 상황 보고서도 아버지한테 좀 찍힐까 봐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유언장까지 남겼는데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은 무효다, 재산을 전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요. 그렇죠. 이 사건은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럼 유언을 남기게 되면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요. 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네. 문제는 예. 유언장이 뭔가 잘못됐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아까 저희 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변호사도 네네네. 왔었고 예, 예. 증인들도 있었고요. 왔었고 네네.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일단 뭐 유언장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예. 유언장은 모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자필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자필 증서라는 거는 유언하시는 분이 손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네. 내용을 다 쓰는 거고요. 또 녹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녹음 기기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고요.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영상 촬영도 녹음 방식에 포함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공정 증서 방식이라 그래서 시내 지나가다 보면 뭐 공증인가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방식이고요. 네. 또 4번째 방식은 이 비밀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유언을 작성을 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이 못 보게 봉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그 구수 증서에 의한 방식이었거든요. 네. 구수라는 게 이게 질병이라든지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요. 다른 방법의 유언을 못 하겠다. 예. 그러면요.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유언장이 그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요. 네. 요건 못 갖추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이 돌아가신 분 그 변호사도 부르고 나름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 뭐 증인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증인도 있긴 했는데요. 이게 이 사건이 유언장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걸 구수증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요. 다른 4가지 유언 방식이 가능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예, 이를테면 유언하시는 분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다. 네.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수증서 받아 적는 방식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손으로 쓰실 수 있다. 네. 녹음하실 수 있다. 다른 방법이 가능하면은 받아 적는 방식은 전혀 그 허용이 안 돼요. 아. 이 사건 지금 스토리 보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이 그 유언을 할 당시에는 상담자가 간호를 잘 하셔가지고 네.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네네네. 그 재산 탐하는 자식들한테 호통까지 치셨거든요. 꾸지람도 치고.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직접 자필로 쓰실 수 있었어요. 예. 자필로 쓰는 게 번거로우면은 녹음하는 방식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는데 받아 적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효력이 부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5개 방식 중에 하나를 그냥 아무나 그냥 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직접 자필로 쓸 수 있거나 그러면 아까 좀 말이 어렵지만 구수 증서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변호사가 받아 적는 그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거기서 차이가 있었구나. 아니 우리 양영희 님도 예, 예. 뭐가 문제지라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유언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뭐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그리고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네네. 유언을 받아 적었고 증인도 2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아버지 맞습니다. 역할 하셨지만 네. 증인도 잘 들었죠까지 네. 확인도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어떻게 법적 효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결국 상담하시는 분이 졌어요. 이건 그 유언을 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그 변호사가 실수한 거거든요. 아. 그 변호사가 유언 방식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변호사 잘못이 크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변호사 참석하셨던 분이 녹음기만 켰어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언을 하시는 분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고 글씨를 손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면 네. 아까 말한 그 변호사가 받아 적는 방식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지금 오늘의 어떤 요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담자 아까 여성분이 네. 사실혼 남편을 아주 극진하게 간호를 했고요. 네네. 그런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혼 남편도 내 재산 상당수를 이 여자에게 주겠다고 네. 의사를 표명한 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 형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전혀 효력이 없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와. 그래요? 네. 상담자는 사실혼 관계잖아요. 네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전혀 없고요. 네.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추려면은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썼어야 됩니까? 뭐 제가 보기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이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자필 증서 방식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자필 증서 방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엔 녹음하는 방식이 제일 좋고요. 또 녹음을 하실 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네. 녹음기만 키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말하는 분의 얼굴도 보이고 그 목소리가 같이 들리니까요. 네. 보다 그 신빙성이 높고요. 아, 오히려 나중에 그렇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데 딴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다만 이렇게 그 녹음하는 방식을 하시려면요.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증인이. 그리고 녹음하는 내용에 증인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돼요. 증인 목소리. 그리고 증인은 이 유언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안전한 방식은 네. 공정증서에 의하는 거거든요. 공정증서 아까 말한. 그 흔히 공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시내 지나가다 보시면 공증인가 변호사 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 공증하는 변호사님들 보면요 출장 공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이나 그 병원으로 방문해서 공증하시기도 합니다. 공증 말고 이게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하시게 되면요. 그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다른 상속인들이 승복을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소송 과정에서 그 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 5가지 그 유언장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은 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네. 촬영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쉽게 말하면 공증, 예. 공정증서라는 걸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유언장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네네. 이 아까 5가지 방법, 다른 방법들도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요 요건을 지켜야 된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뭐 고시 공부할 때 정리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먼저 자필 증서를 보시게 되면요. 네. 그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는 워드로 쓴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예, 예. 네. 그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로 친 다음에 끝에만 뭐 도장을 찍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아, 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나중에 누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자필 증서에는요. 주소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주소를 주소. 안 쓰시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고요. 예. 예전에 그 강동구 암사동 사신 분이 네. 강동구 암사동에서 이렇게 썼다가 유언장이 무효가 됐어요. 디테일한 세부적인 주소를 다. 예, 세부적인 써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아하. 상세 주소까지. 그다음에 네. 녹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 네.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날짜 모두 육성으로 녹음을 해야 되고 아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목소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두 분 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증인까지. 네. 장소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증서. 예,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증인 1명 그리고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증인도 사인을 해야 됩니다.
역시 증인 같은 경우에도 유언이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공증 사무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 서초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유언하고 싶은 분이 가서 하기도 하겠네요. 가서 하시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드리면 출장 출장을. 공증도 가능합니다. 아하. 또 어르신들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아, 네네. 아하. 그리고 비밀 증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비밀 증서는요,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려고요. 네. 그런 경우는 유언장을 쓰신 다음에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봉인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봉인을 하는 거고요. 예, 봉인했을 때 그 안에도 역시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날인을 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봉인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갑자기 딱 사망하고 나면 변호사가 와서 자 그러면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요게 쉽게 말하면 그 비밀 증서의 종류라고 보면 그렇죠. 뭐 공정 증서도 있고 아마도 비밀 증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 네. 사실 저랑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네. 안태균 님이 아까 변호사가 왜 그걸 몰랐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네. 사연자 그 남편이 그 유서를 남겼을 때 다시 네네. 남길 때 네. 변호사는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실수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변호사한테 나중에 좀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후속 사건에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변호사가 그 유언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실 때 네. 네.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가셨으니까 이분은 사실 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스마트폰으로 네. 녹음도 좋지만 요새는 뭐 동영상 촬영이 간단하니까요.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고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그리고 성명, 연, 월일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되고 증인도 나와야 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겁니다. 그리고 자필로 쓰실 때는 주소 꼭 기재하셔야 네, 된다는 디테일한 거. 그 동호수까지 다 끝까지 다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간단한 건 잘 모르겠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딱 그 법적으로 다 완전히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언장 요건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도 헷갈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의 유언장을 작성할지 결정하시기 앞서 네. 법률 상담가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유언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섭리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내용 보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봐야 될 게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상한도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머니 클래스 코너 끝나고 나간 그 퀴즈의 정답은요. BMW에 속하지 않은 것 4번 택시였습니다. 택시는 T잖아요. BMW 네. T가 아니니까. 네. 오늘 당첨자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윤정님, 양영희님 축하드리고요. 화면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이메일 주소인데요. 아까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분들은요. 상클@jtbc.co.kr 이곳으로 구체적인 사연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